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거렁뱅이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며칠을 굶었는지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음식을 구걸했지요. 허나 워낙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다들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쫄쫄 굶은 거렁뱅이 총각은 마을 한복판 소나무 아래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참으로 인심 사나운 마을이로구나. 배고픈 거지에게 누룽지 한 개, 쉰밥 한 덩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니. 총각은 눈물까지 흘리며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고 있던 과부 숙향이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듣자하니 우리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로고. 그게 정말인가? 마님, 지가 겪은 대로 하는 말입니다요. 이 마을에 온 이래로 쫄쫄 굶었습니다요. 우리 마을이 아무리 가난해도 거지한테까지 인심이 사납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일세. 자, 날 따라오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 숙향은 거지 총각을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숙향은 부엌에서 남은 밥이랑 반찬으로 주먹밥을 만들었지요. 자, 어서 들게. 거지는 주먹밥을 정신없이 먹어치웠지요. 그래도 배고픈 기색이라 숙향은 주먹밥 하나를 더 건네주었답니다. 거지는 주먹밥을 2개나 먹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요. 다행이로구먼. 그런데 자네, 오늘은 살았다 치고 내일이 되면 또 굶주릴 텐데 괜찮겠는가? 천지신명께서 준 팔자가 이러한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또 구걸을 하며 돌아다녀야지요. 숙향이 가만히 뜯어보니 거지 총각은 비록 행색이 남노하나 눈에는 총기가 있고 어딘가 태도의 기품이 있었지요. 그 당당함이 마음에 든 숙향이 물었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내 넉넉히는 못 줘도 때거리는 굶지 않게 해줄 터이니.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보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거지 총각은 그날부로 숙향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자네 이름을 좀 말해주게. 계속 거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비렁뱅이 떠돌이가 변변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저 길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알겠네, 길손이. 잘 부탁하네. 그리하여 길손이는 숙향의 머슴이 되었지요. 길손이는 힘이 장사는 아니었지만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서 무슨 일이든 금방금방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길손이는 그 어려운 글자까지 읽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숙향이 혼자 다 처리했던 집안 대소사까지 척척 해결해줬지요. 쉬엄쉬엄 하게나. 온 집안일을 자네 혼자 다 할 기세로고. 고맙다, 길손아. 네 덕분에 요새 우리가 너무 편한 것 같아. 머슴이 그 어려운 글자까지 읽을 수 있다니 참으로 신통해. 길손이는 일을 잘했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깍듯이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뿐 아니라 다른 식솔들도 길손이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3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손이가 감자밭에 나가 감자를 캐고 있을 때였지요. 여름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여종 옥심이가 새참을 가져온 것이었죠. 길손아, 새참 좀 먹고 일하렴.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되었다. 길손이는 옥심이가 가져온 새참을 맛있게 먹었지요. 근데 길손아, 네가 이 집에 온 지도 몇 달은 되었는데 짝은 언제 구할 것이냐? 응? 밑도 끝도 없이 짝을 언제 구하냐니. 왜 그러느냐? 그야 사내 자식이 혼례도 안 하고 일만 하니께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가진 게 달랑 2쪽뿐인데 혼례는 무슨 놈의 혼례냐. 난 이렇게 마님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련다. 에휴, 사내가 되어서 계속 혼자 살면 못 쓴다. 못 쓰나마나 내 인생을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걱정도 팔자다. 혹시 말 붙여본 계집이 없어서 그렇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옥심이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길손이에게 들러붙었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길손이 가슴팍에 손을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름이 쫙 끼친 길손이는 퍼뜩 일어났답니다. 어허, 일 없다. 새참 다 먹었으니 이제 너도 볼일 봐라. 호호호, 길손이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부끄럼이 왜 이리 많으냐. 어쨌든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하거라. 그러면서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돌아가는 것이었죠. 길손이가 질려서 보고 있으려니 옥심이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렸답니다. 그러더니 살살 눈웃음을 치는 것이었답니다. 뭐냐? 두고 관계 있느냐? 길손아, 자꾸 앙탈 부리지 말고 싸게 나한테 청혼하거라. 길손이는 부르르 몸을 떨었지요. 하기야 옥심이만 추근대는 게 아니었죠. 길손이는 허우대가 멀끔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온 동네 여종들이 모두 넘보고 있었답니다. 무신 놈의 여자가 저리도 들이댄단 말이냐. 휴. 날도 더운데 등목이나 해야겠다. 길손이는 땀을 씻으러 산속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개울가로 들어서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니 글쎄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자마자 하얀 살결이 눈에 딱 들어오니 길손이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기겁한 길손이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답니다. 아니, 달덩이가 내려왔나 뭐가 저리 허옇테냐. 길손이는 정신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은 정말이지 선녀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지요. 한참이나 개울물을 끼얹던 여인은 마침내 옷을 다시 입었지요. 그리고는 길손이가 숨은 바위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죠. 순간 청량하고 향긋한 향기가 확 끼쳤습니다. 길손이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답니다. 응? 이제 보니 우리 마님이잖아. 여인의 정체는 길손이가 모시는 숙향 마님이었답니다. 일찍이 서방을 잃고는 나이 30의 과부가 된 젊은 마님이었지요. 우리 마님이 저리도 고왔나? 원, 양귀비라고 해도 믿겠구먼. 길손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참을 수가 없었지요. 두방망이 치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마님께 꼭 들킬 것 같았답니다. 하여 길손이는 심장 위를 팔뚝으로 꾹 누르고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자꾸만 마님만 생각나니 이거 큰일이로고. 집으로 돌아온 길손이는 마음이 너무나도 싱숭생숭했습니다. 앉아도 자리에 누워도 온통 마님의 그 달덩이 같은 모습만 떠올랐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마님의 아름다운 자태가 아른거렸습니다. 길손이 자네 거기 있는가? 오늘은 나랑 이 항아리 좀 옮겨주게. 아이고 마님, 지가 오늘은 소여물을 먹어야 하는지라. 저 말고 한가한 바오에게 좀 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응?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항아리는 바오아지한테 부탁해야겠구먼. 그날 이후 길손이는 일부러 마님을 피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루 종일 숙향 마님이 떠올랐으니까요. 얼굴만 마주쳐도 심장이 두근거리니 자칫하면 입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름밤이 어찌나 무덥던지요. 덥고 답답했던 길손이는 바람이라도 쐴 겸 바깥에 나왔답니다. 마침 달이 휘영청 밝았지요. 저 달이 곱디 고운 게 우리 마님 얼굴 같구나. 달을 봐도 마님이 떠오르니 길손이 마음의 상사병도 중증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데 마님 생각까지 겹치니 아주 후텁지근해졌지요. 에잉, 정신을 차리러 우물물이라도 좀 퍼야겠다. 우물가로 향한 길손이는 웃도리를 척 걷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단단한 몸이 달빛 아래에 드러났지요. 이 집에 올 때만 해도 비실비실했었는데 이젠 잘 먹고 일도 많이 한 덕분에 아주 몸이 튼실해졌답니다. 정말이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지요.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그렇게 신나게 물을 끼얹는데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돌아보니 아무래도 뒤편 장독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글쎄 마님이 길손이를 훔쳐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하고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지요. 마님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없이 길손이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길손이와 딱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니, 마님 아니십니까? 거기서 뭐 하십니까? 으헛, 미안하네. 목이 말라 물을 길러왔다가 그만 내가 실례를 하고 말았네. 실례는 무슨 놈의 실례입니까요? 다리 아프게 거기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요. 그 말에 숙향 마님은 모에 홀린 듯 걸어 나왔지요. 가까이서 보니 길손이의 몸은 정말로 튼실하고 굳건했습니다. 울룩불룩 근육이 솟은 어깨며 단단한 팔뚝이 그야말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거기다 그 위로 차가운 우물물이 확 쏟아지니 어째 마님도 다리가 옴질옴질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몸 가운데가 근질거리는 것이었죠. 그럼 잘 씻고 들어가게. 난 가볼 터이니.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마님은 얼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문을 닫고 누운 다음에도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그 다음 날이 되었지요. 그날은 마침 길손이가 동산에 소 여물을 먹이러 가는 날이었답니다. 하여 길손이가 소를 끌고 나서는데 그만 숙향과 딱 마주치고 말았지요. 헌데 숙향이 말 그대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숙향은 길손이와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아한 길손이가 숙향에게 다가왔지요. 응? 마님, 괜찮으십니까? 아닐세. 내가 알아서 하겠네. 길손이 자네는 가서 일 보게. 그리고는 잽싸게 뛰쳐나가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길손이는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답니다. 하기사 자기도 요새 마님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콩닥거리니 마님이 피해주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머슴과 마님이 서로에게 두근거리고 있던 날이 이어졌지요. 그날따라 일이 일찍 끝나서 해가 중천인 무렵이었습니다. 마님, 길손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응? 무슨 일이지? 길손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 숙향이 웬 낯선 사람과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고리대금업자로 악명 높은 김별감이었습니다.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마지막 한 푼까지 울궈내는 악질이었지요. 온 마을을 가난뱅이로 만든 김별감이 어쩐 일로 찾아온 것이지? 김별감은 뭐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헌데 숙향의 표정이 아무래도 좋지 못했지요. 뭔가 낌새를 눈치챈 길손이는 잽싸게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럼 안 갚고도 넘어갈 줄 알았나? 아니 저는 금시초문인데. 돌아가신 서방님이 어찌하여 그런 큰 빚은 진 것이죠? 나야 모르지. 어쨌든 기일은 엄수이니 그리 알게. 김별감이 가버리자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길손이 아니냐? 괜찮다. 아무 일 아니니 들어가거라. 헌데 숙향은 무슨 영문인지 도통 설명을 안 하는 것이었죠. 머슴 입장에 더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하여 길손이는 찜찜한 마음을 억누르며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답답해서 살 수가 있나? 허참, 머슴이 되어서 마님께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며칠 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마님은 노을을 보고 있었답니다. 헌데 어째 눈에 수심이 가득하였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요? 괜찮다.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랬다. 염려 말거라. 마님, 요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요? 어이구, 이거 술 냄새 아닙니까요? 별일 아니다 신경 쓸 거 없다. 별일이 아니긴요. 드시지도 못하는 술을 이렇게 자시고. 되었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라. 하여 또 며칠이 지났지요. 길손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김별감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들을 요량으로 얼른 몸을 숨겼지요. 자네 사정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서방이 남긴 빚 5천냥 내달까지는 갚아야 할 것세. 그게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도대체 어떻게 갚으라는 것이에요? 갚지 않으면 집이고 땅이고 모두 압류할 것이야. 아니 별감나리. 집과 땅을 가져가면 저희는 어찌 살라는 거예요?
전에 말하지 않았나? 내 첩으로 들어오면 될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 하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저는 죽어도 나리의 첩이 되기 싫어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어쨌든 다음엔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받아낼 테니 그리 알게. 김별감은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것이었죠. 잠시 버티던 숙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엉엉 우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숙향은 김별감에게 진 빚 때문에 첩으로 끌려갈 처지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힘껏 저항했지만 점점 방도가 없었지요. 요새 자꾸만 술을 찾으시더니만. 저런 곡절이 있었구나. 내막을 알게 된 길손이는 마음이 무척이나 착잡했습니다. 저리도 착하고 고운 마님이 악독하 김별감의 첩이 되어야 한다니요. 그럴 수야 없지요. 암요, 천하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길손이는 숙향이 있는 안방으로 척 들어갔답니다. 김별감과의 일. 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그럼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구먼. 일이 그리 되고 말았네. 숙향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그러자 길손이는 숙향의 손을 덥석 붙잡았답니다. 마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마님은 별감나리께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지요? 죽어도 실례. 숙향은 고개를 마구 흔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서럽게도 우는 것이었죠. 하기사 저 뱀 같은 김별감의 첩이 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헌데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집안의 집과 땅을 모두 가져간다고 했으니 이를 어찌 하겠는가. 그리하면 나는 물론이고 자네들까지 모두 거리에 나앉게 될 걸세. 마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제게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자 숙향은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지요. 한 석 달 전에 김별감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서방이 진 빚이라며 5,000냥의 빚문서를 내미는 것이었지요. 너무 놀란 숙향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님이 알지도 못하던 빚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건가요? 그렇다네. 허나 사또께서도 보증을 하셨으니 가짜일 리가 없지 않은가. 빚문서가 관아의 공증까지 받았으니 믿지 않을 방도가 없었지요. 이게 그 사본일세. 아무리 훑어봐도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네. 그건 두고 봐야죠. 어쨌든 알겠습니다요. 길손이는 자기가 해결을 해보겠다며 사본을 받아든 채 방을 나왔답니다.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빚을 진 서방이 살아있을 땐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죽고 나서 빚을 받겠다니요. 어째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죠. 하여 길손이는 일단 김별감이 내민 빚문서의 사본을 샅샅이 읽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필시 김별감의 수작이랬다. 다음 날 길손이는 사또를 만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헌데 관아에서는 웬 머슴놈이 왔다며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것이었죠. 오히려 포졸들이 창을 꼬나쥐고는 그대로 길손이를 내쫓아버렸답니다. 답답하구나. 포졸이라는 자들이 신분만 보고 사람을 감별하니 어찌하여 이 고을이 이리도 억울한 일이 많은지 짐작이 간다. 길손이는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깔리자 바람처럼 관아의 담을 넘었지요. 포졸 중에 그 누구도 길손이가 숨어 들어왔음을 눈치채는 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길손이는 사또의 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사또날이 계십니까? 응? 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기겁한 사또가 외치자 길손이가 공손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겪은 자이옵니다. 헌데 관한 문턱도 넘지 못하니 부득이하게 이렇게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사또께서는 고정하시고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길손이는 그동안 숙향마님과 김별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하였지요. 그리고는 숙향이 가지고 있던 빚문서까지 사또에게 보여주었답니다. 평범한 집안의 빚이 5,000냥이라니. 이건 필시 믿기 어려운 일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사또. 이건 김별감이 저희 마님의 미색을 탐해 저지른 음모가 분명하옵니다. 허나 증자도 없이 사람을 잡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손이 자네는 혹시 김별감의 비리를 밝힐 증자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본관도 어찌해 볼 방도가 없다네. 증자가 없다는 말에 사또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사또. 다음번에는 꼭 증자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길손이는 관할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김별감의 집으로 향했지요. 김별감 저택은 무슨 요새 마냥 철두철미하게 방비되어 있었답니다. 담장이 아주 높은 데다 주변에는 감시하는 사병들로 쫙 깔려 있었지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꽁꽁 싸매는 법이지. 힐긋 노려본 길손이는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하기야 관아의 담장도 막지 못한 길손이를 김별감네 담벼락이 어찌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손쉽게 숨어 들어간 길손이는 곧바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마침 김별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사랑채를 아무리 뒤져도 도무지 증자는커녕 아무런 문서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길손이는 당황하지 않았지요. 그 어떤 악당도 소중한 것을 늘 끼고 사는 법이로다. 분명 증자는 이 방에 있을 터. 가만히 뜯어보니 병풍 뒤에 벽지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통통 두들겨 보니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옳거니 증자가 여기 숨겨져 있었구나. 길손이가 벽지를 뜯어내자 아닌 게 아니라 서랍장이 있었답니다. 그걸 열어보니 그동안 김별감이 뜯어낸 빚과 차용증이 잔뜩 있었지요. 아, 누구냐? 누가 내 방을 함부로 뒤지느냐? 그때였습니다. 돌아온 김별감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덩치가 산만한 김별감이 나타나니 방 안에 들어오던 달빛이 콱 막혀버렸지요. 김별감, 그대의 악행도 이것으로 끝이 외다. 누구 마음대로 네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살아갈 생각은 말아라. 김별감은 번개같이 덤벼들었습니다. 별감자리를 윷놀이로 따먹은 것은 아니었죠. 그야말로 비호 같은 주먹질의 발차기가 이어졌답니다. 훌륭한 솜씨여. 허나 그 솜씨를 가지고 어찌하여 재물을 불리는 것에만 몰두하였는가. 길손이는 김별감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화가 치민 김별감이 호랑이처럼 기합을 지르며 뛰어올랐지요. 그 순간 길손이의 발길질이 김별감의 턱에 적중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별감은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찌나 위력이 강했는지 김별감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답니다. 여기서 그대를 심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려면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길손이는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관아로 향했지요. 사또, 김별감이 행한 악행의 증자이옵니다. 무엇이? 그게 정말인가? 사또는 길손이가 하룻밤 만에 증자를 가져오자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길손이의 손에서 증자를 받고 나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정말로 증자가 맞구나. 이거라면 김별감이라도 도망칠 수 없을 걸세. 이 마을에는 그동안 김별감에게 고통을 당한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쪼록 잘 헤아려 주십시오. 알겠네. 자, 그럼 못들 하느냐? 이자를 당장 묶어라. 아니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증자를 건네받은 사또는 갑자기 표변하여 포졸들을 불러들였지요. 사방팔방에서 창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치니 날고기는 길손이도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리하여 변변하게 손도 못 써보고 그만 붙잡히고 말았지요. 사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포박이라니요. 에잉, 김별감 이 푼수 같은 것이 제대로 실수를 했구나. 니놈 같은 어중이 떠중이에게 증자를 빼앗기다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또와 김별감은 한통속이었던 것입니다. 김별감이 백성들에게 수탈한 재물을 사또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기야 사또가 뒤를 봐주니 김별감이 마음껏 악행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길손이가 나타나서 김별감의 뒤를 파헤치니 사또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저놈을 당장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처형을 할 것이니. 사또, 어찌 죄 없는 일을 벌하고 죄진 자를 풀어주려 하오.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나를 풀어주시오. 닥쳐라. 내일은 김별감은 물론이요.
네가 싸고 도는 과부 숙향까지 불러서 네놈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해야겠다. 하여 길손이는 속절없이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숙향이 뛰어왔습니다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허나 숙향이 눈물로 사정을 하니 사또는 마지막 잡이라며 감옥에 있는 길손이를 만나게 해주었지요. 길소나, 이게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아닙니다, 마님. 세상에 탐관오리가 득실거리는 것을 깜박 잊은 제 탓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날 도우려던 죄밖에 없다. 길소나,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으련다. 마님, 꿈에도 그런 소리 마세요. 숙향이 서럽게 흐느끼자 길손이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하여 흑흑 우는 숙향의 손을 한참이나 맞잡았지요. 마님, 그럼 잘 돌아가셔요. 이따가 형장에서 뵈면 그때는 울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했지만 포졸들은 매몰차게 숙향을 끌어냈지요. 관아 바깥으로 나간 숙향은 그제야 꼭 쥐고 있던 손을 펴보았답니다. 그곳에는 길손이가 건넨 편지가 들려 있었지요. 길소나, 이 편지는 내가 꼭 전하마. 하여튼 날이 밝자 저작거리 한복판엔 멍석이 깔렸습니다. 곧이어 김별감을 비롯해 사또의 끈아풀 같은 악당들이 죄다 몰려왔답니다. 이어서 숙향을 비롯해 동네 사람들도 모두 몰려왔지요. 죄인 길손이를 데려오라. 길손이가 꿇어하녀지자 커다란 칼을 붕붕 휘두르는 망나니가 나타났지요. 이놈 길손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가 고함을 쳤습니다. 잘한다오. 내 죄는 이 고을에 정의가 살아있고 사또와 관원들이 청렴결백하다고 믿은 죄이올시다. 길손이가 맞받아쳤지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사또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직도 저놈이 오냐, 그렇게 잘났거든. 어디 목이 달아난 뒤에도 잘난 척을 할 수 있을지 보자. 자, 어서 쳐라. 사또의 호령에 망나니가 큰 칼을 들어 올렸지요. 번쩍번쩍 빛나는 칼날을 보자 지켜보던 숙향은 기절할 것만 같았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우리 길손이를 구해주십시오. 의지할 곳 없는 숙향은 눈물만 줄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천지사방에서 역졸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암행어사라니? 기겁한 악당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어느새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었지요. 역졸들은 커다란 육모방망이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자들은 사정없이 후두려 팼답니다. 그 중에는 사또조차 예외는 아니었지요. 삿대질을 하며 대들던 사또는 역졸들에게 아주 복날 개맞듯이 얻어맞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사또를 꽁꽁 묶은 역졸들은 김별감과 그 부하들도 붙잡아 사또 옆에 꿇어앉혔습니다.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딱 맞춰서 왔구만 왜. 악적들을 모조리 추포한 역졸대장은 형장에 붙들인 길손이를 풀어주는 것이었죠.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보고 있으려니 역졸대장은 길손이의 어깨에 관이를 입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손이는 품속을 뒤지더니 말이 3마리 그려진 마패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아니 이럴 수가. 길손이가 바로 어사였던 것이지요. 길손이의 정체는 어사 길손영이었습니다. 그간 마을의 비리를 수사하던 길어사는 마침내 그 뿌리인 사또의 악행까지 낱낱이 밝혀냈던 것입니다. 사또와 관리들은 듣거라. 니놈들의 악행은 주상전하의 귀에도 들어간 지 오래니라. 하여 본관은 이 마을에 파견되어 한 해 동안 조사를 하였노라. 그리하여 그간의 죄상을 밝혀줄 증자를 모두 확보하였느니라. 니놈들이야말로 천하의 악적들이니 본관에게 자비를 구하지 말라. 어사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길어사의 호령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사또는 들어라. 내가 김별감의 증자를 모아 마지막 기회를 주었건만 그걸 헌신짝처럼 저버렸도다. 하여 가렴주구를 일삼은 사또는 오늘부로 봉고파지기라. 또한 죄질이 극히 나쁜 김별감은 참수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길어사를 죽이고 악행을 이어가려던 자들은 그날부로 모조리 뿌리가 뽑혔습니다. 마을의 악적들을 일소한 길어사는 숙향의 집을 찾았답니다.
숙향은 길어사가 왔다는 말에 맨발로 뛰어나와 엎드렸답니다. 아니,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나 황송합니다요. 그만 놀리십시오, 어사어른. 이제 어사께서 정체를 밝히셨으니 저 또한 예의를 다하려고 합니다. 길어사는 숙향의 말을 듣고 허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숙향을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부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었소. 이제 모두 끝났으니 맘 편히 가지시구려. 고맙습나리. 사실 어사께서 처음 머슴으로 오셨을 때부터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암행어사라니요. 속여서 미안하오. 허나 나란 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오. 괜찮습니다. 내 그동안 부인 곁에서 지내면서 부인을 진실로 사모하게 되었소. 그러니 부디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그러자 숙향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허나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감정이 북받친 숙향은 엉엉 울면서 길어사의 품에 뛰어들었답니다. 길어사는 그런 숙향을 꼭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경사롭게 혼례를 올렸지요. 부인, 이제 그대는 내 아내요. 네, 서방님. 오직 서방님만이 저의 지아비이옵니다. 길어사는 숙향에게 다시 한번 여인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간 독수 공방을 하던 시절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둘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오래간만에 황홀경을 맛본 숙향은 어사의 품에서 자지러지고 또 자지러졌답니다. 어찌나 둘의 궁합이 잘 맞는지 아주 집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뻑적지근했다고 하네요. 길손형 어사는 숙향을 부인으로 맞이해 100년을 해로하였습니다. 이후 길어사는 출세를 거듭해 이조판서에 이르니 숙향의 내조가 큰 힘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쩌면 천생연분이란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잘 헤아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 경상도 하동 땅에는 막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이름이 막동이었지요. 이 막동이네 집은 노비였는데 노비의 아이는 자라서 노비가 되는 것이 나라의 법도였지요. 막동아, 너처럼 똑똑한 아이에게 이런 팔자를 물려줘서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노비로 태어났다고 행복해지지 말란 법이 있나요? 전 열심히 노력해서 꼭 재미나게 살고 말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고맙구나. 막동이는 밝고 씩씩하게 대답하였답니다. 꼬마 머슴이 된 막동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대감 댁에서 일을 했습니다. 막동이는 어떤 일을 해도 사력 있게 처리하였기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자기 재주를 내세우는 일이 없으니 최대감 댁에서는 누구나 막동이를 아끼고 잘 대해주었답니다. 헌데 대감집 고명딸 시은이만은 그런 막동이를 곱깝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다들 막동이만 귀여워하고. 노비 집안 애가 뭐가 그리 기특하다고 난리람? 시은이는 막동이와 비슷한 또래였지요. 그런데 시은이는 아주 장난꾸러기에 말썽만 부리는 왈가닥 소녀였답니다. 아버지인 최대감의 말 외에는 귓등으로 들으니 어디 말릴 수나 있겠습니까? 하여 대감집 사용인들은 시은이만 보면 슬슬 피하는 것이었죠. 막동이 걔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두고 봐. 내가 아주 골탕을 먹여줄 테다. 반대로 일 잘하고 예의 바른 막동이는 귀여움을 받으니 시은이는 질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시은이는 틈만 나면 막동이를 괴롭혀댔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부름은 물론이고 여차하면 없는 잘못을 지어내 모함까지 하였지요. 어찌나 막동이를 괴롭히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답니다. 막동이가 집안 머슴이라고 함부로 대해서 되겠느냐? 사대부 집안 여식답게 포용과 관용의 덕을 기르도록 해라. 아버님, 잘못하였습니다. 에잉, 쯧쯧쯧. 어째 노비 집안 아이보다도 속이 좁아서 원. 보다 못한 아버지 최대감이 시은이를 따끔하게 야단쳤지요. 시은이는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허나 시은이 요것이 반성을 할 리가 없지요. 아버지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동이를 더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대감 일가가 마을 뒷산의 청포사에 나들이를 갔을 때였지요. 대감 가족들을 태운 가마가 줄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지난 장마로 기둥이 부실해진 탓일까요? 마침 시은이가 탄 가마가 다리를 지날 때 갑자기 기우뚱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가마가 쓰러진다. 모두가 어어하는 사이에 가마가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기겁한 시은이가 가마 바깥으로 나왔지만 그만 찬 물살에 휩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시은이가 강물에 떠내려가게 생겼구나. 누가 우리 시은이를 좀 구해주게. 최대감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최대감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사색이 되었답니다. 허나 저 급류에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다들 차마 움직이지는 못하고 눈알만 굴렸지요. 그때 막동이가 나섰지요. 막동이는 긴 밧줄을 허리에 감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제 손을 잡으세요. 시은아 씨, 정신 차리시고 어서 제 손 잡아요. 시은이가 막동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둘은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었죠. 저러다 물속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갑자기 막동이 허리에 감긴 밧줄이 팽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막동이는 물에 뛰어들기 전에 나무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둔 것이었죠. 덕분에 물살에 휩쓸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영악한 아이였지요. 못들 하는 게야. 어서 밧줄을 당겨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겠느냐. 최대감이 불호령을 터뜨리자 정신을 차린 하인들이 밧줄을 당겼지요. 힘을 합쳐 줄을 끌어당기니 막동이와 시은이는 마침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시은아, 괜찮으냐? 응, 말 좀 해보거라.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좀 춥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얼른 불을 피워주마. 최대감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시은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이지 막동이가 아니었으면 시은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막동아. 네 덕분에 우리 시은이가 목숨을 건졌다. 내가 너한테 아주 큰 은혜를 입었구나. 아닙니다. 평소 대감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말해보거라. 잠시 생각하던 막동이는 아주 뜻밖의 말을 하였지요. 그건 바로 글 공부를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막동아, 네가 아무리 글 공부를 하더라도 노비는 과거를 볼 수 없단다. 비록 네 머리가 총명하나 이는 나라의 법도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저는 지금껏 가망론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여 고금의 성현의 말씀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 수 없으니 갑갑할 노릇이지요. 저는 이 갑갑함을 풀 수 있으면 족합니다. 막동이의 말이 최대감의 마음을 울렸지요. 하여 최대감은 내일부터 시은이와 함께 사랑방으로 와서 글을 배우라고 하였지요. 이후로 막동이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최대감에게 글을 배웠답니다. 워낙에 총명한 아이인지라 웬만한 사대부 집안 아이들보다 배우는 것이 빨랐지요. 너 또 책 보고 있냐? 흥, 노비로 태어나서 글 공부는 왜 하니? 과거도 못 볼 텐데. 물론 그렇지요. 하오나 배움은 꼭 출세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 공부는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니 알면 알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시은이는 여전히 알쏭달쏭한 표정이었죠. 막동이는 그런 시은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씩 웃었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아가씨가 위험하면 또 구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흐흐흐, 앞으로도 날 구해줄 거다 이 말이냐? 물론이고 말고요. 아가씨가 위험에 빠지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드리겠습니다. 막동이의 말에
시은이는 비로소 해맑게 웃었지요. 오냐, 난 막둥이 너만 믿고 있을 테니 꼭 구해주러 와야 한다. 네, 아가씨. 그 뒤로 시은이는 더 이상 막동이를 괴롭히지 않았지요. 오히려 막동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과자나 사탕 따위를 들고 와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함께 놀기도 하였답니다. 아씨, 달개비가 꽃을 피웠습니다. 파르스름하니 이쁘기도 하다. 이리 줘보거라. 묶어서 가락지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해드리지요. 둘은 아주 친해져서 어딜 가든 함께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시은이가 가끔 막동이를 향해서 웃으면 그게 또 얼마나 예쁜지 어린 막동이 가슴이 콩콩 뛸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날이 이어져서 어느덧 2해가 지날 때쯤이었지요. 조선 땅 전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무시무시한 왜군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하동 땅에도 왜군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온 왜군은 가로막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감나가는 것은 죄다 빼앗았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사방팔방으로 달아났지요. 허나 하동의 큰어른인 최대감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솔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하동 수비에 한몫 보탤 작정이었죠. 최대감과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진을 치자 왜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왜군의 조총은 무슨 천둥 치는 것 같구나.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다. 후퇴하라. 허나 하동의 수비군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몰려온 왜군의 조총이 불을 뿜고 기다란 칼이 사람들을 풀잎처럼 쓸어넘겼지요. 끝까지 버티던 최대감이 목숨을 잃고 대감의 일가도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은아 씨, 어디 계셔요? 시은아 씨, 대답 좀 해보셔요. 대감의 고명딸 시은이도 그 난리통에 그만 사라지고 말았지요. 막동이는 목이 터져라 시은이를 찾았습니다. 허나 폐허가 된 하동을 아무리 뒤져도 시은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몇 날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막동이는 결국 눈물을 뿌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왜군의 포위망을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시은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 멀리서 비명과 고함 소리,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막동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달린 막동이는 조선군의 진지에 당도한 뒤에야 지쳐 쓰러졌습니다. 왜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온 건가? 용하기도 하구먼. 이거 아무래도 하동 쪽에서 온 아이인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 빠져나온 막동이는 꾀죄죄한 것이 떼국물이 줄줄 흘렀지요. 이를 불쌍히 여긴 병사들은 막동이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답니다. 허나 막동이는 장군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지요. 하여 병사들은 막동이를 권율 장군께 데려갔습니다. 하동마저 떨어졌단 말이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권율 장군은 하동이 함락되었다는 말에 수심이 깊어졌지요. 특히 최대감이 최후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막동이라고 했느냐? 왜군을 뚫고 이 소식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혹시 바라는 것이 있느냐? 권율 장군은 장정들조차 엄두도 못 낸 왜군의 포위망을 어린 소년이 빠져나왔다는 것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막동이는 권율 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장군, 저는 꼭 왜적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절 병사로 삼아주십시오. 반쪽과 다름없던 시은이를 잃어버린 막동이는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하여 왜군과 싸우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때 막동이의 기세가 사뭇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렇다면 그 목숨을 어디 한번 내게 맡겨보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개 병사로 죽으면 허무하지 않겠느냐? 그보다 도령의 목숨, 큰 일을 위해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떤가? 권율 장군의 사위이자 조선군의 책사인 이양복이었죠. 이양복은 성품이 용맹하고 꾀가 많아 조선군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냈답니다.
권율 장군도 이양복을 가장 신임하고 있었지요. 그런 대선비 이양복이 막동이에게 목숨을 맡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저는 천안 노비이옵니다. 대감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우두남이 대감께 누를 미칠까 두렵습니다. 예키 이 사람아, 이런 난세의 양반이면 어떻고 노비면 어떠한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지금 신분 따위를 따져서 무엇하겠는가. 하여 막동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양복을 따라 나섰지요. 헌데 이양복은 막동이에게 무슨 임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승으로 삼아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려면 먼저 앉아야 하는 법. 도령은 내 밑에서 앉는 법부터 새로 배우게나. 막동이는 그날부터 이양복 밑에서 학문과 무예를 배웠습니다. 이양복은 막동이뿐 아니라 이괄, 이시백, 김유, 한명년 등 쟁쟁한 소년들을 모아 가르쳤지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양복의 생각이었습니다. 호, 노비의 아들이 합류한다더니 멀끔하게 잘생기기만 했구먼. 나는 이괄일세. 나는 이시백이라고 한다. 반갑습니다, 여러 자제님들. 저도 스승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양복의 제자들은 막동이를 차별하지 않고 동료로 대우하였지요. 이에 감동한 막동이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병법과 무술을 단련했습니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막동이는 무시무시한 소년 장수가 되었지요. 간악한 외놈들아, 내 칼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막동이는 첫 출전에서 왜군 여럿을 배웠답니다. 칼 잘 쓰기로 유명한 왜군조차 막동이의 솜씨를 당해내지는 못했지요. 그렇게 막동이와 이양복의 다른 제자들은 각지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잇따라 공을 세웠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조선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마침내 권율 장군이 이끄는 군단이 행주산성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이양복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번 행주산성의 승리는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허나 주상께서는 이 승전보를 알지 못하신다. 우리와 주상전하의 진영 사이에 왜군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양복은 소년 장수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왜군의 포위망을 뚫고 주상께 승리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여세를 몰아 왜적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말했다 막동아. 내 뜻도 이와 같다. 자, 그렇다면 누가 평안도에 계신 주상께 승전보를 전하겠느냐? 허나 장수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안도까지 가는 길에는 왜군이 겹겹이 포위망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뚫고 평안도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요. 모두가 말이 없자 막동이가 다시 나섰습니다. 귀한 양반집 자제분들을 이런 위험한 임무에 투입할 수는 없지요.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군이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할 텐데 가능하겠느냐? 오직 목숨을 걸 뿐입니다. 막동이의 대답에 모두가 숙연해졌지요. 특히 다른 장수들은 막동이에게 고맙고 또 미안해하였답니다. 미안하이 막동이. 위험한 임무를 또 자네만 하게 되었군. 신경 쓸 것 없네. 자네들은 스승님을 잘 보필하여 조선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나. 그리하여 막동이는 평안도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평지에는 왜군들이 쫙 깔려 있었기에 힘들더라도 산길로 가야 했지요. 막동이가 험준한 소백산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산길 너머에서 왜군들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동이는 조용히 소리를 따라갔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조선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왜군들이 웬 여인을 둘러싸고 희롱을 하고 있던 것이지요. 아니, 저런 쳐죽일 놈들. 여염집 아녀자를 함부로 희롱하다니. 막동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피난을 가다 붙잡힌 것일까요? 여인은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지만 욕망에 눈이 돌아간 왜군들은 강제로 그녀의 옷을 찢고 있었지요. 여인이 어떻게든 뿌리치려 했지만 짐승 같은 왜적들은 비열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은아 씨, 아씨를 구하지 못한 내가 또 여인을 위기에서 내버려둬야 하는가? 막동이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여인이 짐승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에
시은 아씨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멈추어라. 어찌 사내들이 때를 지어 아녀자를 희롱하느냐. 막동이가 외쳤지만 왜군은 킬킬거리며 비웃을 뿐이었죠. 역시 조선의 여인네는 하나같이 야들야들하구나. 이제 너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사양하겠느냐. 외적들의 비열한 대답에 막동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참지 못한 막동이가 단숨에 칼을 뽑아 한 놈을 내리쳤지요. 그 한 칼에 왜군은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너는 하나여. 우리는 열인데 감히 대적하느냐. 오늘 네 놈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니놈들이 열이건 백이건 상관없다. 이양복의 제자 막동이가 모조리 베어주겠다. 막동이의 검과 왜군의 일본도가 챙챙챙 부딪혔습니다. 빛이 번쩍이고 비명소리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왜군들은 수가 더 많았지만 이양복에게 검수를 배운 막동이를 당해내지는 못했지요. 막동이는 신들린 듯 칼을 휘둘러서 왜군들을 모조리 베어버렸답니다. 괜찮소? 정신 차리시오. 그제야 막동이는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왜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모두 물러갔으니 걱정 마시오. 아, 감사합니다. 진정 천지신명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보니 여인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콧날이 오똑한 것이 아주 절색이었습니다. 올해 17인 막동이는 여인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여인은 자기 이름이 승혜이며 한양 박승지댁 여식이라고 밝혔지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전쟁통에 가족과 헤어져서 피난하다가 그만 왜군을 만났지 뭡니까? 그만해서 다행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나중에 꼭 만나실 겁니다. 막동이의 위로에 승혜는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구슬처럼 눈물을 흘리니 막동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하여 승혜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를 하였지요. 그러자 승혜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와랑 막동이의 품에 안겼답니다. 막동이는 달큰한 여인의 향기에 정신이 그만 아찔했지요. 승혜아 씨,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저와 함께 평안도로 가면 왜군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씨가 다 뭡니까? 이날 니통의 가족을 모두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가련한 여인일 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아, 제겐 장수님이 하늘입니다. 정절도 목숨도 잃겠거니 했을 때 장수님께서 구해주셨으니까요. 여인 혼자 위험한 산길을 걷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정막동은 무등은 끝에 그녀와 함께 평안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가니 어느덧 땅거미가 깔리고 밤이 왔지요. 산속은 춥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여 막동이는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지요. 이 너른 산속에는 막동이와 승혜 둘뿐이었습니다. 날이 춥구려. 불편하지는 않으시오? 괜찮습니다. 모닥불에 비친 승혜의 얼굴은 무척이나 가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자 승혜는 막동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막동이 장수님, 제겐 오직 장수님 뿐입니다. 승혜아 씨, 이제야 고백하건대 나는 노비의 자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장수님을 저희 지아비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혜의 손은 벌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더 참지 못한 승혜는 막동이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막동이도 승혜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지요. 둘은 모닥불 옆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전쟁이 난리였지만 오늘 밤에는 오직 막동이와 승혜뿐이었죠. 그렇게 둘은 밤새도록 하늘의 별을 보았답니다. 다음 날도 둘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중간중간 무시무시한 왜군 병사들이 가로막았지만 막동이의 검을 당해내지는 못하였죠.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지만 둘은 서로 돕고 또 힘을 합쳐 무사히 평안도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 그 무시무시한 포위망을 뚫고 평안도에 오다니 훌륭한 용사로구나. 오, 권율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막동이가 가져온 승전보의 주상은 크게 기뻐하였지요. 이제야 전쟁의 흐름이 조선으로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뛸 듯이 기뻐한 주상은 삼엄한 왜군의 감시를 뚫고 평안도에 온 막동이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하였지요. 그래,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공로로 큰 상을 내리겠노라. 여봐라, 이제 노비였던 정막동은 더는 없다. 혁혁한 공을 세운 그를 면천하고 별사직 벼슬을 내리겠노라. 막동이는 벼슬을 얻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상은 양반이 된 막동이에게 정충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이제 정충신은 고개를 들라. 그대는 앞으로도 조선의 승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해라.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면천이라니요. 노비였던 막동이에게는 믿을 수 없는 큰 상이었죠. 막동이가 양반이 되었다는 소식에 스승 이양복은 물론 함께 공부한 벗들이 뛸 듯이 기뻐했지요. 역시 정충신이야. 그대야말로 양반이라는 신분이 어울리는 사람일세. 축하하네 정충신. 이제 그대는 명실공히 사대부일세. 별사 정충신은 조선 팔도에서 왜군과 맞서 승리를 거듭했지요. 마침내 정충신은 사령관 권율 장군, 스승 이양복과 함께 왜군을 조선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왜군까지 달아나고 조선에는 마침내 평화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충신을 비롯해 조선군은 기쁨에 휩싸였지요. 더 기쁜 소식은 죽은 줄 알았던 승혜의 아버지 박승지와 그 가족들이 모조리 돌아온 것입니다. 승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해준 장수인가? 참으로 고맙네. 얘기는 들었네. 승혜가 자네 말만 하더군. 듣던 대로 사내다운 대장보고먼. 박승지 내외는 정충신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면서 승혜가 충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 본래는 언제쯤 하면 좋겠는가? 네, 그것이. 정충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시은 아씨가 있었거든요. 허나 시은 아씨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지요. 하여 정충신은 고민 끝에 승혜와 혼약을 맺었습니다. 오, 축하하네 정충신. 어쩜 이리 경사스러운가. 내 진심으로 축하하네. 고맙네 이괄. 자네가 제일 먼저 올 줄 알았네. 의리하면 바로 나 이괄이지. 혼약에는 친후 이괄을 비롯해 스승 이양복과 전우들이 모두 참석했지요.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충신의 마음 한켠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시은아 씨,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정충신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시은 아씨를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하지만 승혜와 혼례를 한 이상 그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승혜아 씨, 이제는 더 이상 아씨라고 부를 수 없겠군요. 장군, 농이 과하십니다. 어느 아녀자가 조선 최고의 장군으로부터 마님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장군을 하늘이라 여기고 살겠습니다. 고맙소 마님, 아니 부인. 승혜와 정충신은 무척이나 금슬이 좋았습니다. 둘은 혼이 나여 박승지가 마련해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거기다 벼슬도 더 올라서 이제는 병마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노비였던 충신에겐 꿈도 못 꿨을 출세였지요. 허나 충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은이가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시은아 씨. 이 막동이는 아씨를 뵐 낯이 없습니다. 충신은 여전히 시은이가 그리웠지요. 달을 볼 때마다 충신은 시은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사라진 시은이의 소식은 전혀 알 길이 없었지요. 무덤이라도 어딘지 알면 좋으련만. 어찌 아무런 소식도 없단 말인가. 한편 조선에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났지만 이내 왜군이 다시 몰려와 정유재란이 일어났지요. 병마사가 된 정충신은 싸우고 또 싸워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몇 년의 전쟁이 더 이어진 끝에 간신히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그렇게 간신히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하였지요. 허나 정충신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괄 그 친구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게 정말인가?
정충신은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동안 가장 믿었던 그의 버시자 전우인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건만 어찌하여 나 이괄을 이다지도 무시한단 말인가? 2등 공신이라니 내 공로가 겨우 2등이란 말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인조반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이괄 장군은 1등이 아닌 2등 공신이 되었다는 것에 경노하였지요. 그리하여 군사를 일으켜 한양성으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뭐라고 또 졌단 말이냐? 정령 이괄을 막을 자가 조선 팔도에 아무도 없느냐? 이 조선 땅에서 이괄을 막을 용사는 오직 정충신 장군뿐인 줄로 아래요. 그렇군 정충신. 여봐라. 어서 가서 정충신 장군을 불러오너라. 주상은 정충신을 불러 토벌대의 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소중한 벗인 이괄에게 칼을 겨눠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지요. 친구에게 칼을 겨눠야 하다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허나 이괄을 막지 않으면 조선은 망하고 만다. 굳은 결심을 한 정충신은 마지막 병사들을 모아 이괄에게 대적하였답니다. 이윽고 양측의 군대는 한성을 앞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북방의 사나운 군사를 이끌고 온 이괄의 군대는 정충신보다 2배는 더 많았지요. 정충신, 항복하면 더 높은 벼슬자리를 주겠다. 우리의 예청을 잊지 말게. 닥쳐라. 역적의 말은 듣지 않는다. 상감을 능멸하고 나라를 저버린 그대가 어찌 내 벗이란 말인가. 그렇군. 자네 뜻이 그렇다면 전쟁으로 승패를 가릴 수밖에. 이윽고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정충신의 군대를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충신은 이양복 선생으로부터 배운 병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역시 용맹하구나 이괄. 허나 전쟁은 힘보다도 머리를 써야 하는 법. 마침 바람이 이괄의 군대를 향해 불고 있었지요. 이에 정충신은 한성의 시장에서 사온 수백 근의 고춧가루를 단숨에 퍼뜨렸습니다. 매운 고춧가루에 눈을 뜰 수 없었던 이괄의 병사들은 하나 둘 정충신 앞에 쓰러졌습니다. 항복하라 이괄. 이런 얕은 수를 쓰다니. 내 이놈들 덤벼라. 이괄이 여기 있다. 허나 일당백의 이괄은 혼자서 정충신의 군대를 몰아붙였지요.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지요. 관군 전체가 이괄 하나에게 점점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군. 이대로 두었다간 반란군이 다시 힘을 되찾고 말 것이다. 보다 못한 정충신이 이괄 앞에 나섰습니다. 이괄, 그만 포기하고 내 칼을 받아라. 정충신, 너를 쓰러뜨리고 조선을 무너뜨리겠다. 정충신과 이괄은 결국 마주하게 되었지요. 한때 친구였던 둘은 마치 원수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고함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치듯 이어졌습니다. 이괄의 고함을 치며 돌격하고 정충신도 맞서서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쩍 하고 맞부딪혔지요. 한참 만에 먼저 쓰러진 것은 이괄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충신이 반란군 수개를 쓰러뜨린 것이지요. 이괄, 친구여, 잘 가게. 반란군 포로들은 끝도 없었습니다. 헌데 정충신은 포로를 검사하다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시은이는 이괄에 첩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나를 모르겠어? 내가 바로 막동이여. 소시적 그대의 머슴이었던 정막동이란 말이여. 장군, 저는 반란수계의 첩으로 당신과 같은 이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은이는 처연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시은이는 임진왜란에 온 가족을 잃고 떠돌다 이괄에게 구해져 그 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은이에게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 난리통의 양반집 여인이 목숨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지요. 시은이를 바라보는 정충신은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도다. 하늘이시여, 어찌 우리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습니까? 정충신은 보고 싶었던 여인이 역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반란분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으니까요. 아니다. 시은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단단히 마음을 먹은 정충신은 상감마마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감은 반란을 진압한 정충신을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장군, 큰 공을 세운 장군은 무슨 소원이든 좋으니 말해보라. 상감마마, 사실 저에게 청이 하나 있나이다. 정충신은 그 어떤 상도 마다한 채 오직 우이의 목숨을 살려주길 청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장군의 청을 내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알겠네. 정장군의 얼굴을 봐서 그 여인의 목숨은 살려주도록 하겠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마침내 시은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시은이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정충신의 연심에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옛날에도 당신은 저를 구해주었지요. 당신은 저를 구하기 위해 천지신명께서 내려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수 있었겠소. 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충신은 갈 곳이 없어진 시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질고 착한 승혜는 정충신의 말을 듣고는 흔쾌히 시은이를 맞이하였답니다. 참으로 잘 아셨습니다. 소시적 인연을 어찌 쉽게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제 낭군이 사람을 내치는 그런 매정한 분이었다면 오히려 더 슬펐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소 부인. 부인 덕에 내 마음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소이다. 시은이도 그런 승혜의 덕에 감명에 마치 친언니처럼 따랐지요. 정충신은 그런 승혜와 시은이를 차별 안고 두루두루 사랑하였답니다. 셋이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기에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이후 정충신은 더욱 출세하여 벼슬이 부원수에 이르렀고 승혜와 시은 두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정충신은 비록 노비라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부단히 노력하여 크게 출세하였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불리한 상황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구례 땅에는 월양이라는 과부가 살았지요. 겨우 19의 남편을 잃은 월양은 3년상을 치르고 나서도 꽃처럼 예뻤습니다. 정말로 어찌나 아름다운지 구례에 내로라 하는 양반과 자제들이 죄다 눈도장을 찍으러 올 정도였지요. 허나 월양은 구혼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고집스레 수절을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례 땅에 고창열이라는 자가 벼슬살이를 은퇴하고 내려왔습니다. 고창열은 나이 50의 종삼품 도호부사까지 올랐던 자였지요. 한마디로 고관대작이었지요. 이 고대감은 조정에 여전히 연주를 쥐고 있었으니 구례의 사또조차 굽실굽실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고대감은 참으로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양반이고 뭐고 함부로 매질을 하니 그 밑에 머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하여 다들 눈치만 살피면서 두려워하였지요. 문제는 이 고대감의 귀에 월양의 소문이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천하절색의 과부가 이 마을에 산단 말이오. 어허, 그런데 아직까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감께서 그리 좋아할 소식이 아닌 줄 알아서. 에잉, 사또라는 자가 그리도 눈치가 없다니 출세하긴 영 틀린 것 같구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으니 딱 한 번만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되었고 그 과부 주소나 말하시오. 구례의 사또는 굽실거리며 월양이 사는 곳을 고해 바쳤지요. 기세등등하게 사또의 보고를 받은 고대감은 당장 머슴 꾀돌이를 불렀습니다. 대감 부르셨습니까요? 그럼 불렀지. 물렀겠느냐. 네 놈은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거라. 알겠습니다요. 헌데 가서 뭘 어찌해야 합니까요? 이놈아, 가서 데려와야지 못하겠느냐. 자, 뭐 하느냐, 냉큼 가지 않고. 언제나 화를 내는 고대감은 꾀돌이를 윽박질렀지요. 하여 꾀돌이는 허겁지겁 과부의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대감께서 꽤나 몸이 다르셨구나. 도대체 누구길래 이리도 데려오라고 성화일까?
눈치가 백단인 꾀돌이는 벌써 대감의 의도를 눈치챈 것이었죠. 여색을 밝히는 대감이니 아마 이 집주인도 만만치 않은 미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떤 여인인지 아주 재수가 움붙었구나. 우리 대감께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데. 고대감은 여인을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헌신짝처럼 버리기 일쑤였죠. 하여 꾀돌이는 대감에게 찍힌 여인에게 벌써부터 동정심이 들었답니다. 꾀돌이는 월양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들겼지요. 누구시오? 도부사 고대감께서 보낸 하인입니다요. 도부사께서 마님을 초대하셨으니 속히 오라는 말씀이십니다요. 고대감이라면 새로 오신 대감이로구나. 월양이가 듣자 하니 아무래도 고대감이라는 자가 수작을 붙이려고 하는 짓거리 같았습니다. 하여 월양은 짜증을 꾹 참고 넌지시 대답하였지요. 과부된 자가 어찌 함부로 밖을 나가겠느냐. 아무도 만날 생각 없으니 대감께는 초대에는 관심 없다 이르거라.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쌀쌀맞기가 겨울바람 같았지요. 헌데 꾀돌이는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소문대로 천하절세기로구나. 무슨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구만. 한참을 감탄하던 꾀돌이는 고대감에게 그대로 일렀지요. 무엇이 감히 내 초대를 거절한단 말이냐? 이것이 듣던 대로 도도하기가 짝이 없구나. 에이, 도도하니까 여태껏 홀몸이겠지요. 쉽게 넘어갈 분이면 벌써 누가 채가도 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마음을 줄 뿐이 아닌 것이지요. 맞는 말인데 어째 좀 네 말투가 거슬리는구나. 이놈아, 내가 어디 아무개냐? 아이쿠, 쇳내가 실수를 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고대감에 들어온 성질을 잘 아는 꾀돌이는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슬그머니 올려다보니 고대감은 월양이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이라고 했나? 내 초대를 매몰차게 거절을 하다니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주어야겠다. 집에 돌아가서도 고대감은 뱃속에서부터 삐죽삐죽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껏 초대를 했는데 매몰차게 구는 월양이 무척 원망스러웠던 것이었죠. 해서 자꾸만 월양이 떠오르는 것이었죠. 이 분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직성이 풀릴 것 같지 않았답니다. 이 고창녀를 무시하고도 곱게 넘어갈 줄 알았으면 아주 큰 오산이로다. 한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꾀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 월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니까요. 눈을 감아도 떠도 과부의 아리따운 얼굴만이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이미 꾀돌이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고대감의 미움을 산 월양의 아니가 자꾸만 걱정되는 것이었죠. 우리 대감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던데. 참으로 큰일이야. 나라도 월양 과부를 지켜줘야겠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하루는 월양이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죠? 대관절 뉘시길래 남의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는 것입니까? 그대가 월양 과부가 맞소? 그렇습니다. 그럼 잘 들으시오. 예전에 월양 과부는 팽진사에게 은 열량을 꾼 일이 있어 없어? 사실 월양은 몇 년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건넌 마을 팽진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지요. 있긴 한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요? 그 빚 우리 대감께서 인수하셨다오. 허니 월양 과부는 그 빚을 한 달 내로 속히 갚아야 할 것이오. 아니, 갑자기 그 큰 돈을 어찌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지. 어쨌든 우리는 전했으니 때맞춰 갚는 것이 좋을 것이오.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쌩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월양은 그만 바다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한 달 안으로 돈을 다 갚으라니요. 월양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고대감의 초대를 거절한 일이 있었구나. 그자가 그 일로 원한을 품은 것이 틀림없어.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허나 월양은 마음을 다잡았지요. 넋놓고 있다가는
졸지에 고대감에게 빚대신 팔려가는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여 월양은 벌떡 일어나 온 구례 땅을 돌며 돈을 꾸러다녔답니다. 헌데 돈을 한 푼도 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월양의 얼굴만 봐도 손사래를 치며 물러가는 것이었죠. 이미 고대감이 사람을 풀어서 잔뜩 협박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월양은 엽전 한 푼 빌리지 못한 채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안방으로 들어온 월양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열량을 갚으려면 꼼짝없이 집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헌데 집을 팔고 나면 그 뒤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월양 마님, 안에 계십니까요? 니시오? 전에 찾아왔던 고대감대 꾀돌이입니다요. 고대감 이름이 나오자 월양의 얼굴이 사나워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단을 낸 것이 전부 고대감의 짓이었으니까요. 일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러지 말고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은 대감님 지시로 온 것이 아니옵니다요. 꾀돌이는 아무래도 떠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문 앞에 사람을 세워둘 수도 없는 터라 월양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래도 들여보낼 생각은 없어서 문 앞에 턱 서 있었지요. 월양 마님, 이거 받으십시오. 꾀돌이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주머니 하나를 턱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양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아니 글쎄 그 안에 돈꾸러미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었죠. 열량입니다요. 이거면 고대감께 진 빚을 갚으실 수 있을 거구만요. 도대체 이 큰 돈이 어디서 났는가? 혹시 그릇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 돈 못 받네. 아이고, 그런 걱정일랑 마십시오. 그 돈은 꾀돌이가 평생을 머슴살이를 하면서 모은 품삯이었죠. 원래는 그 돈으로 부인도 얻고 집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걸 몽땅 월양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돈을 내 어찌 받겠는가? 가져가시게. 정 받기 싫으시면 뭐 제가 빌려드린 것으로 합지요. 월양은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했지요. 헌데 꾀돌이는 한사코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는 것이었죠. 월양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해, 그럼 다음에 저랑 술이나 한잔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담백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지요. 월양은 꾀돌이가 가져온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고대감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습니다만 그래봤자 갚은 것은 갚은 것이었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구나. 내 분명히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거늘. 꾀돌아, 너는 알겠느냐? 대감께서도 모르는 것을 쇳내가 어찌 알겠습니까요? 뭐 집에 저금이 있던 게 아닐까요? 에잉, 빚을 내세워 월양을 올가매려고 했건만 다 틀렸구나. 고대감은 아쉬운지 입맛만 쩝쩝다셨지요. 뭐 그렇다고 이 정도로 월양을 포기할 고대감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흘렀지요.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약밤 아니냐? 이 귀한 걸 어찌 가져왔느냐?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좀 구해왔습지요. 불에 구워서 드시면 세상 천지에 이런 별미가 어디 또 없습니다요.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제사상에 올릴 밤을 구하고 있었는데 네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 월양은 간만에 활짝 웃었답니다. 그걸 보니 꾀돌이 가슴이 또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죠. 세상에 월양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월양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째 장기침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것이 사나이 꾀돌이를 아주 마음 아프게 했답니다. 아니, 월양 마님, 웬 기침이십니까? 별거 아니다. 요새 땔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공부를 떼지 않았더니 곧불에 걸린 것 같구나. 그러면 안 되지요. 곧 겨울인데 나무찜도 없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꾀돌이는 곧바로 과부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한다름의 나무를 베어 월양에 부엌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뒤로도 꾀돌이는 며칠에 한 번 꼴로 와서 나무찜을 채워놓았답니다. 그렇게 나무를 그득히 쌓아두는데
월양이 꾀돌이를 부르는 것이었죠. 그만하면 되었다. 자네 덕분에 이번 겨울엔 뗄나무 걱정 없이 잘 지내겠구나.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요? 전 월양 마님이 뜨뜻하게 지내면 그걸로 좋습니다요. 정말 고맙다.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느냐? 땀을 좀 많이 흘려서 그러는데 우물물 좀 써도 괜찮습니까요? 월양은 꾀돌이를 우물가로 데려다 주었지요. 하여 꾀돌이는 우통을 척 걷어붙이고 푸샤푸샤 우물물을 끼얹었답니다. 헌데 월양은 꾀돌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 울룩불룩한 근육에 탄탄한 팔뚝을 보니 절로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이었답니다. 어느새 월양은 꾀돌이가 다 씻을 때까지도 하염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응? 월양 마님, 왜 그러십니까요? 아닐세.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다 씻었으면 툇마루에서 좀 기다리게나. 꾀돌이가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월양은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답니다. 어찌나 가슴이 두근대는지 이러다 꾀돌이에게 들킬 것만 같았지요. 한참 만에야 마음을 다스린 월양은 꾀돌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지난번에 나랑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좀 늦었지만 약조한 것을 지키려는 것일세.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요. 월양은 아주 거하게 한상 차려서 꾀돌이를 대접했답니다. 돈을 빌려줘서 고대감에게 팔려갈 것을 막아준 것은 물론이요. 그동안 꾀돌이가 도와준 것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해서 월양은 꾀돌이와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답니다. 이 방에 남정네가 들어온 것이 벌써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영광입니다요. 그리고 아주 잘 먹겠습니다요. 그래야지. 자, 내 술 한 잔 받게. 꾀돌이는 월양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고기산적이며 색색까지 전과 부침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지요. 그러면서 월양에게도 술을 권했지요. 처음에는 빼던 월양도 결국엔 못 이겨서 주거니 받거니 꾀돌이와 술을 마셨답니다. 둘은 아주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지요. 월양 마님, 저는 마님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는 줄 알았습니다요. 아이고, 자네 너무 취한 거 아닌가? 제가 언제 마님 같은 절세미녀랑 술을 또 마셔보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잔뜩 마셔볼랍니다. 꾀돌이는 월양의 얼굴을 안주 삼아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이었죠. 헌데 꾀돌이의 말이 월양은 싫지가 않았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서방이 간 이후로 누가 월양에게 그런 말을 해줬겠습니까? 구혼을 하러 찾아온 양반자제들도 온통 점잔만 빼다 가니 월양의 입장으로선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런데 꾀돌이가 저리도 시원하게 칭찬을 해주니 월양의 얼굴은 온통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정말인가? 자네 눈엔 내가 그렇게 예뻤나? 예뻤고 말고요. 월양 마님, 저는 평생 월양 마님께 이렇게 일을 해드리면서 살고 싶습니다요. 자네 덕분에 많이 편해지긴 했지. 월양은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해준 꾀돌이가 너무나도 고마웠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긴장이 풀린 월양은 평소보다 훨씬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여 월양은 취기가 잔뜩 오른 탓에 어느새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든 모습도 어쩜 이리 고우시냐? 달덩이가 내려온 것 같구나. 꾀돌이는 잠들어 누운 월양을 보자니 심장이 또 쿵쾅쿵쾅 뛰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러다 그 붉은 파도가 아랫도리에 꽉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꾀돌이의 분신이 순식간에 쇳덩어리가 된 것이었죠. 월양이 잠든 지금이야말로 기회였던 것입니다. 더 참지 못한 꾀돌이는 과부의 옷고름을 풀어내렸지요. 그러자 박속처럼 하얀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하얀지 호롱불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그걸 보니 꾀돌이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의 이성이 다 사라지고 한 마리 야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꾀돌이는 그대로 올라타서는 아주 제대로 야수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월양은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꾀돌이의 무쇠 방망이가 내리칠 때마다 아주 죽겠다고 비명을 질렀지요. 헌데 그 목소리는 기쁨에 가득 찬 꾀꼬리 같은 음색이었죠. 그동안 외롭게 홀로 지내던 월양은 그날 밤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헌데 꾀돌이는 겁이 덜컥 났답니다. 새벽이 밝아오니 꾀돌이는 아주 눈앞이 캄캄했지요. 사모하던 월양 과부와 하나가 된 것은 좋은데 혹 월양이 싫어하면 어쩝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요. 아이고, 월양 마님을 볼라치 없구나. 꾀돌이를 믿고 술상까지 차려준 월양 마님께 죄스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여 꾀돌이는 날기 박자마자 총알같이 뛰쳐나갔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월양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꾀돌이는 월양의 집의 발길을 딱 끊어버렸지요. 그렇게 되니 몸이 단 것은 오히려 월양이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놓고 이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꾀돌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월양은 그만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 믿을 남자는 한 명도 없구나. 정주고 몸도 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단 말인가.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 허전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방에 홀로 누워있으려니 꾀돌이와의 하룻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여 월양의 두 눈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지요. 어느새 월양은 꾀돌이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 이렇게 길들여 놓고 이제는 어찌하란 말인가. 난 이제 저 없으면 살지도 못하겠는데. 그리하여 월양은 매일 밤 꾀돌이를 그리워하며 잠들고 말았지요. 이런 나날이 보름쯤 지나자 이제는 슬슬 꾀돌이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꾀돌이가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날 보러 오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월양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꾀돌이 얼굴을 한번 봐야 살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고대감의 집에 무작정 쳐들어갔답니다. 아니, 월양 과부가 아니시오. 드디어 날 보러 오신 게요. 대감께 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집 머슴 꾀돌이와 할 말이 있으니 좀 불러주시지요. 뭐라고? 과부가 꾀돌이를 왜 본단 말이오? 꾀돌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걸 왜 월양 과부가 걱정하시오? 그렇게 월양이 고대감과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꾀돌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은 꾀돌이를 보자마자 얼굴에 대번에 화색이 돌았지요. 꾀돌아, 너 나 좀 보고 가거라. 으앗, 월양 마님 아니십니까요? 제가 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느냐. 자, 이리 좀 오거라. 달아나려는 꾀돌이를 턱 붙잡은 월양은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답니다. 벙찐 고대감은 둘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꾀돌이 너 이 녀석, 어째서 보름이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게야.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게냐. 아니 그게 제가 마님께 못할 짓을 저지른 건 아닌가 싶어서 도저히 월양 마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요. 둘이서 그렇게 즐거웠는데 못할 짓이라니 또 무엇냐. 하여간 아픈 것 같지 않으니 되었다. 월양은 꾀돌이에게 마구 퍼부어줄 생각이었습니다만 얼굴을 보니 그런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린 것이었죠. 해서 눈웃음을 치며 애교만 부렸답니다. 꾀돌이도 그런 월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스레를 떨며 살갑게 대했지요. 그럼 난 가보마. 너도 시간 나면 자주자주 들리거라. 네, 마님, 살펴가십시오. 월양이 화가 나지 않은 것 같아서 꾀돌이는 크게 안심했답니다. 하여 헤헤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지요. 이놈아,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갔을 때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월양이 어째서 너한테는 스스로 찾아온단 말이냐? 고대감이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꾀돌이는 변명을 주워 섬겼지요. 아, 글쎄 그게 제가 월양 마님을 좀 도와드린 일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요. 허나 고대감 귀에는 이미 꾀돌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지요. 듣기 싫다. 네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거짓을 고하느냐 말이야. 도대체 뭔 수를 썼길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월양이 상사병이라도 난 사람처럼 찾아왔냔 말이더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고대감에게 꾀돌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하여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 따름이었습니다. 아닙니다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대감님은 제발 고정하십시오. 이놈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느냐? 좋다. 여봐라. 이놈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멍석에 말아서 매우쳐라. 고대감이 씩씩거리면서 외치자 머슴들이 달려나와 꾀돌이를 멍석마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매타작을 당했지요. 지켜보던 고대감은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것이 월양 과부와 노란한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거 몽둥이질이 왜 이리 시원찮으냐. 더 세게 쳐라.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치란 말이다. 고대감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과부를 웬 머슴놈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아주 박살이 난 것이죠. 하여 꾀돌이를 아주 신나게 매타작을 했답니다. 숨 넘어가게 맞았지만 꾀돌이는 도저히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월양과의 관계를 실토했다간 자기는 물론이고 월양 과부까지 경을 치게 생겼으니까요. 그리하여 꾀돌이는 복날 먼지나도록 맞는 와중에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꾀돌이 이놈이 정신을 잃었습니다요. 흥, 독한 놈 같으니라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거라. 광에 갇힌 꾀돌이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정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고대감의 성격상 월양 과부를 가만두지 않을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리하여 가까스로 광을 빠져나오는데 고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여봐라, 내 분이 도무지 풀리질 않는구나. 그러니 어서 가서 그 과부년도 잡아오거라. 대감, 혹시라도 고을 사또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흥, 사또 눈치나 살피고 있다간 무슨 일을 하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다녀오거라. 아니나 다를까 고대감은 월양에게도 마술을 뻗치고 있었지요. 얼굴이 사색이 된 꾀돌이는 한시라도 먼저 과부댁에 가서 알려야 했지요. 막 달려가려던 꾀돌이는 갑자기 딱 멈춰서는 것이었죠. 이럴 게 아니다. 이런다고 대감님 흉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곰곰이 생각을 하던 꾀돌이는 결국 꾀를 하나 내었지요. 그리하여 꾀돌이는 월양의 집으로 향하는 대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대감마님, 과부를 끌고 왔습니다요. 아니 대감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감집 머슴들이 월양을 붙잡아 질질 끌고 왔지요. 고대감은 평상에 높이 앉아서 월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바른 대로 고하시오. 그 꾀돌이 놈과 붙어 먹은 게 맞소. 붙어먹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허,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꾀돌이 그놈을 왜 찾으러 왔겠소? 그거야 볼 일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흥, 양반집 처자가 머슴놈과 놀아나면 중죄요. 강상죄라 이 말이오. 순순히 고하면 불문에 붙일 터이니 바른 대로 말하시오. 더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강상죄라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대감은 없는 죄를 만들지 마세요.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게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좋소. 어디 따끔한 맛을 보고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봐라. 2년의 주리를 틀도록 해라.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관아도 아닌 일개 사대부 집에서 줄이 틀기라니요. 허나 아나무인으로는 천하제일인 고대감은 나라의 법도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여 고대감의 머슴들은 월양을 의자에 묶고 사정없이 주리를 틀었지요. 월양은 굵은 나무가 비틀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독하디 독한 고대감은 기절한 월양에게 물을 뿌리고 다시금 주리를 틀었지요. 흥, 버텨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두고 보아라.
아주 나만 보면 질질 흘리는 놀이개로 만들어줄 터이니. 고대감의 진짜 속내가 그것이었지요. 콧대 높은 월양을 고문해서 고분고분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나 문초를 당한 월양은 결국 질질 끌려가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대감, 꾀돌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뭐시, 이 뺀질거리는 것이 자기 혼자 도망을 가. 잡아라. 어서 잡으란 말이다. 대감집은 난리가 났지요. 허나 꾀돌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 혼자 살 길을 찾겠다고 달아났나 보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이제 월양이 그년도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할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광 속에 홀로 남은 월양은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꾀돌이가 자길 버리고 홀로 도망을 가다니요. 그 배신감에 월양의 마음은 꺾이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꾀돌아, 네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 있느냐? 나는 그저 너한테 하룻밤 놀이개에 불과했던 것이냐? 나는 너에게 정도 주고 몸도 주었는데 슬프고 분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대체 꾀돌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실 꾀돌이는 달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대감집을 돌아다니던 꾀돌이는 누군가를 찾아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아니, 꾀돌이 아닌가?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깍딱이 형님, 아우가 부탁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응, 꾀돌이 네가 나한테 부탁을 다하다니. 좋다, 어서 말해보거라. 뒷산의 사냥꾼 깍딱이는 마을에서 발이 제일 빠른 사내였지요. 옛날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꾀돌이에게 도움을 받은 이후 항상 은혜를 갚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꾀돌이가 먼저 찾아오니 깍딱이는 진심으로 환영을 하였지요. 형님, 이 구례 땅에서 형님보다 다리가 빠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달리기라면 이 깍딱이가 제일이지. 해서 말입니다. 이 문서를 꼭 나주의 목사나리께 전해주십시오. 응, 목사나리께? 알겠다. 내 반드시 전해주마. 서둘러 주십시오, 형님.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문서를 전한 꾀돌이는 돌아와서는 당당히 고대감집 문 앞에 섰지요. 이놈, 지발로 도망쳐놓고 다시 돌아왔느냐? 니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대감, 월양 마님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 쇳내만 죽으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냐 말 잘했다. 월양이 그년 앞에서 네 놈을 아주 보내버려야겠다. 고대감은 월양을 묶어놓은 채 그 앞에서 꾀돌이를 사정없이 매질을 했지요.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하는지 보고 있던 월양이 몇 번이나 혼절을 하였답니다. 월양이 울고불고 고대감에게 사정을 하였지만 그럴수록 더 심하게 매질할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매질을 하니 꾀돌이는 아주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지요.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마을 밖으로 끌고 가 내다 버리거라. 마을 밖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숨이 끊어질 것이란 판단이었지요. 고대감은 참으로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꽁꽁 묶여서 통곡을 한 월양은 지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꾀돌이가 끌려나가려고 하니 또다시 악다구니를 쳤지요. 대감, 차라리 날 죽이시오. 저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을 밖에 내다 버리라니요. 꾀돌이가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월양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그러길래 진작에 내 청을 듣지를 그랬소. 천벌 받을 사람이요, 대감은. 내가 바로 하늘인데 천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하기야 이 구례 땅에서 고대감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요. 말 그대로 하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허나 참으로 고약한 하늘이었지요. 그렇게 꾀돌이가 하늘도 무심하게 버려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창열 대감은 들으시오. 그대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졌으니 죄인은 속히 나와 오라를 받도록 하라. 아니 무엇이 누가 감히 이 천하의 고창열에게 나오라 말하는 것이냐. 기겁한 고대감이 고함을 쳤지만 관병들은 들은 척도 안 했지요. 대신 맨 앞에 당당히 선 관병 대장이
무슨 문서 같은 것을 쫙 펼쳤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대의 죄상을 담은 증잔이라. 아니 무엇이? 그게 어찌 니놈들 손에 있는 게냐? 닥쳐라. 죄인은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해야 하는 법.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죄인을 묶어라. 관병들이 들이닥치자 고대감댁 머슴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달아났습니다. 허나 관병들의 육모방망이 앞에 손도 머리도 모조리 깨져서 붙잡혔지요. 고대감을 따라 악행을 일삼던 끈아풀의 최후였지요. 한편 고대감은 더 심한 꼴을 당했습니다. 바락바락 관병에게 대들던 고대감은 육모방망이를 하도 맞아서 앞니가 달아나고 말았지요. 꼴이 딱 영구와 땡칠이었습니다. 정말. 관병들은 월양과 꾀돌이도 풀어주었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월양마님?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꾀돌이가 달아나기 전에 고대감 집을 뒤졌었지요. 그때 고대감이 저지른 죄의 증자를 모조리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감 밑에서 일한 꾀돌이는 대감이 증자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낱낱이 알고 있었거든요. 허나 충성심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요. 허나 고대감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꾀돌이는 결국 월양을 구하기 위해 그 증자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깍다귀에게 전해서 남원 목사에게 전하도록 했지요. 굴의 사또야 고대감에게 굽실거리지만 대감보다도 높은 목사가 꿀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 남원 목사는 이제야 고대감을 붙잡게 되었다며 관병들을 왕창 보낸 것이지요. 그리하여 고대감은 고대로 남원 관아에 끌려가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대감 행세를 못하게 되고 말았지요. 한편 월양은 의원을 불러 반죽음이 된 꾀돌이를 치료하였지요. 사흘이나 크게 앓았지만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답니다. 꾀돌아, 날 알아보겠느냐? 알다마다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월양마님 아니십니까? 다행이다. 천지신명이여 감사합니다. 그 뒤로 둘은 병이 나을 때까지 조용히 집에서 정양을 하였지요. 마침내 한 달이 지나니 꾀돌이는 다시금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이게 다 월양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지요. 꾀돌아, 이제 좀 나았느냐? 나았다 뿐입니까? 마님 덕분에 아주 펄펄 납니다요. 응, 그러느냐? 그럼 여기도 기운이 좀 나느냐? 월양은 꾀돌이의 아랫도리를 꽉 붙잡았지요. 여전히 쇳덩이 같은 것이 벌떡벌떡 하였답니다. 하기사 한 달을 빛도 못 보고 간호만 받았으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요. 당황은 무슨 놈의 당황이냐? 여기 이놈은 아주 성이 제대로 났는데. 허참. 귀신은 속여도 마님은 못 속이겠구만요. 하여 꾀돌이는 그 쇳덩이로 월양을 제대로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월양은 한 달 만에 맛보는 꾀돌이를 아주 놓지 않고 꽉 붙들었지요. 둘이 어찌나 재미가 좋은지 안방 구들장이 아주 내려앉을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꾀돌이와 월양은 남녀의 즐거움을 아주 제대로 누리며 오랫동안 행복하였다고 하네요. 옛말에 이르길 교병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말이지요. 고대감은 스스로의 지위만 믿고 월양과 꾀돌이를 함부로 대했으니 그 파멸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꾀돌이는 지극정성으로 월양 마님을 대했으니 그 덕분에 행복하게 맺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